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가난한 대학생. 오하린, 그녀는 단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서 거대한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고 목숨을 위협받는다. 살기 위해 그녀는 광장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남자를 선택했다. 여자를 증오하는 냉혈한, 악마라 불리는 특수부대 대위 권익겸, 그리고 그 악마의 입술에 자신의 운명을 건 키스를 던진다. 단 한 번의 키스로 악마를 도발한 겁없는 여자.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그의 지독한 집착. 이제 누구도 그들의 위험한 운명을 멈출 수 없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오하리는 낡은 배달, 스쿠터의 속도를 올리며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고개하듯 빠져나갔다. 22살의 대학생인 그녀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시간에 쫓겼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강의,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밤에는 음식 배달. 잠자는 시간을 쪼개 과제를 해야 하는 고되고 팍팍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딩동. 편의점 점장에게서 온 독촉 메시지였다. 늦으면 벌금을 제하겠다는 으름장이 담겨 있었다. 하리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배달 장소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의 후문을 향해 달렸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뒷골목. 하리는 음식을 내려놓고 막 돌아서려던 참이었다.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에서 새어나오는 나직하고 긴장된 목소리가 그녀의 발을 멈추게 했다. 물건은 확실하겠지. 양 회장 당연하지.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사이의 신뢰가 더 깊어지지 않겠나.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뉴스에서 몇 번 보았던 온갖 비리 의혹에 휩싸인 태성그룹의 양 회장이었다. 그가 수상해 보이는 남자들에게 돈이 가득 든 것으로 보이는 서류 가방을 건네고 있었다. 명백한 불법 거래 현장이었다. 그 순간 그녀가 진동으로 해놓는 것을 잊은 휴대폰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편의점 점장이 건 전화였다. 골목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양 회장의 보디가드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거기 누구야? 심장이 얼어붙었다. 들켰다. 하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스쿠터도, 음식도 버려둔 채였다. 그녀는 골목을 빠져나와 거대한 광장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등 뒤에서 그들이 쫓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이대로 잡히면 끝장이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시선을 분산시키고 소란을 피우고 저들이 함부로 자신에게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눈이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광장을 훑었다. 그리고 그를 발견했다. 분수대 근처에 홀로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칠흑 같은 장교 정복, 강철처럼 단단한 자세,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 때문에 악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 권익겸 대위였다. 광장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남자. 완벽한 목표물이었다. 하리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를 향해 달려갔다. 보디가드들이 그녀의 팔을 잡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권익겸의 목에 팔을 감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부딪혔다. 그것은 낭만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 필사적인 행위였다. 여자와의 예기치 않은 접촉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권익겸은 그 순간 온몸이 순수한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었다. 그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하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서 입술을 떼고 일부러 큰 소리로 그를 몰아쓰기 시작했다. 이 나쁜 자식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헤어져. 그녀의 영혼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이들도 있었다. 보디가드들은 군중의 시선과 상대가 현역 장교라는 사실에 당황하며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다. 하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보란듯이 이겸의 가슴을 한 대 치고는 그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그리고는 뒤돌아 인파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겸은 모욕감과 분노로 완전히 굳어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입술에 남은 그녀의 희미한 온기, 값싼 샴푸 냄새, 그리고 그 당돌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의 통제된 세상이 이름 모를 여자의 하나의 기습으로 완벽하게 흐트러졌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악마는 자신을 도발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겁 없는 여자에게 똑똑히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그의 집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권희겸의 사무실은 그의 내면처럼 단출하고 기능적이었다. 그는 밤새 광장의 CCTV 영상을 분석했다. 분노와 모욕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최정예 부하 한 명에게 명령했다. 어젯밤 21시 30분 중앙광장 이 여자 신원 1시간 내로 파악해. 결과는 금방 나왔다. 오하린 22세 한국대학교 재학생 고아 낡은 옥탑방 거주 수많은 아르바이트로 생계와 학비를 유지 서류상으로는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이런 여자애가 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자신에게 그런 대담한 짓을 벌였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갖 전술적 가설로 가득 찼지만 어떤 것도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수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그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유령처럼 오하린의 뒤를 쫓았다. 최정의 요원의 미행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는 보았다. 강의실과 아르바이트 장소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버티는 그녀의 모습을. 점심으로 삼각김밥 하나를 허겁지겁 먹고 대학교 도서관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는 모습을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쉽게 꺾이지 않는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권희겸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분노 외에 다른 감정이 희미하게 싹트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데이터 수집의 일부라고 애써 무시했다. 오하리는 그가 해결해야 할 전술적 문제일 뿐이었다. 한편 양 회장은 분노에 차 있었다. 목격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그는 불안했다. CCTV, 배달 기록, 뭐든 뒤져서 그 계집애 찾아내 산채로 데려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내야겠다. 그의 지시에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희겸의 부대처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무자비했다. 그들은 금세 배달 업체를 통해 오하린의 신상 정보를 손에 넣었다. 그날 밤 하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어둡고 인적 드문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2명의 건장한 남자. 하린은 그들이 누구인지 직감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들이 더 빨랐다. 그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차 안으로 끌고 가려던 순간이었다. 골목의 어둠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권희겸이었다. 그는 그날의 감시를 마치고 막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지원을 요청할 시간도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소리 없이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제압에 가까웠다. 권위겸은 맹수처럼 움직였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은 군더더기 없이 오직 상대의 급소만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가격했다. 단 몇 초 만에 건장한 남자 2명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권위겸은 쓰러진 남자들을 무감정하게 내려다본 후 할인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위험하게 번뜩였다. 너 대체 정체가 뭐지? 그의 살기 어린 목소리에 할인은 겁에 질려 간밤의 일을 횡설수설 털어놓기 시작했다. 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본 것, 도망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까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진짜였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훈련받은 공작원이 아니었다.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운 없는 학생일 뿐이었다. 그의 초기 평가는 틀렸다. 그녀는 위협이 아니라 목표물이었다. 그리고 광장에서 벌인 그녀의 돌발 행동 때문에 그녀는 이제 권위겸 자신과 그가 비공식적으로 수사 중인 양 회장 사건의 빼도 박도 못하게 엮여버렸다. 이대로 그녀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적은 이미 그녀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다시 그녀를 찾아올 것이 분명했다. 그녀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유일한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 필수사항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따라와. 그는 명령했다. 그리고는 할인의 팔을 붙잡아 자신의 차로 끌고 갔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은 곧 도착할 지역 경찰이 처리할 터였다. 악마에게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할인은 그의 채 억지로 태워지며 직감했다. 이번에는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포획이었다. 권위겸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그의 개인 안가 안지하였다. 집은 그의 사무실처럼 미니멀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을 듯한 견고한 요새 같았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 방탄유리, 그리고 어떤 사적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함. 그곳은 집이 아니라 작전 기지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지은에게 보호 규약을 하달했다. 첫째, 이 집 밖으로 내 허락 없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둘째, 그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다. 셋째,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그 외에는 침묵을 지켜. 이것은 명령이다. 그의 태도는 그녀를 보호해야 할 자산, 혹은 통제해야 할 증거물로 취급하는 듯 했다. 그것은 그가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씌운 방어 기제였다.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집 안에서 거대한 개 한 마리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날렵한 몸매와 지적인 눈빛을 가진 벨지안 마리노이즈, 은퇴한 최정의 궁연이었다. 개는 짖지 않고 이겸에게 다가와 조용히 제 주인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날카로운 눈으로 할인을 훑어보았다. 내 파트너, 섀도다. 이겸의 짧은 소개에 할인은 위압적인 개의 모습에 살짝 겁을 먹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섀도는 그녀의 손 냄새를 한번 맡고는 짧게 한번 핥아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이겸의 발치에 돌아가 엎드렸지만 그 예리한 눈은 할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신뢰가 아닌 경계 어린 중립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할인은 호화롭지만 차가운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두렵고 혼란스러웠고
이겸의 독단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그녀에게 음식과 옷, 책을 제공했지만 어떤 대화나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두 사람의 저녁 식사는 언제나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전부였다. 할인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요?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철벽 같은 태도의 할인이 절망해가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녀는 양 회장의 부하들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악, 비명 소리에 이겸과 섀도가 거의 동시에 그녀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은 침입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공포에 질려있는 할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겸은 그녀를 전술적 문제나 보호 자산이 아닌 그저 겁에 질린 한 명의 약한 인간으로 보았다. 그의 감정 없는 가면 아래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늘 그랬듯 위로의 말을 하는 대신 말없이 부엌으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잔을 놓으며 짧게 말했다. 마셔. 그가 몸을 돌려나가려 할 때 샤에도가 잠시 망설였다. 걔는 할인의 침대 쪽으로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제 머리를 기대었다. 마치 그녀를 위로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이겸은 그의 충직한 파트너와 겁에 질린 여자의 사이에 기묘한 교감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고독한 요새 안에서 아주 낯선 풍경이었다. 악몽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할인은 그의 악마 같은 모습 뒤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겸 역시 그녀의 정신적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그녀가 좋아할 만한 책을 가져다 주거나 간식을 챙겨주는 등 사소한 배려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역시 임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사건에 대해 그녀에게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겸은 서재에서 할인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양 회장의 조직도를 다시 분석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의 발치에서 잠들었을 섀도는 할인의 닫힌 방문 앞에서 보초를 서듯 엎드려 있었다. 이겸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이 여자애와 그의 개가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의 고독한 성에 삶이라는 것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악마는 지켜야 할 것을 찾아버렸고 그 사실은 그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메마른 삶에 찾아온 구원의 첫걸음일지도 몰랐다. 권위겸의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양 회장의 범죄 네트워크는 군사작전 수준의 복잡한 암호 체계로 모든 통신을 하고 있었다. 그의 부대 내 최고의 암호 분석가들조차 해독에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보고를 보내왔다. 한 달이면 양 회장이 모든 흔적을 지우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이겸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사겼다. 그의 살벌한 기운에 샤에도조차 불안한 듯 낮게 낑낑거렸다. 답답한 마음에 서재를 나온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는 오하린을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쳐다보았다. 강의 노트나 드라마일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예상과 달리 화면에는 전 세계의 해커들이 실력을 겨루는 고난이도 암호 챌린지 사이트가 띄워져 있었다. 온갖 기호와 암호, 알고리즘으로 가득한 화면이었다. 그는 흥미를 느끼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부대원들조차 쩔쩔맬 만한 복잡한 논리 암호를.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우아함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파크처럼 튀었다. 비논리적이고 가능성 없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겸은 서재로 돌아가 양 회장의 네트워크에서 추출한 암호 데이터 중 가장 중요도가 낮은 일부분을 출력했다. 그리고는 할인의 앞에 그 종이를 내밀었다. 이거 풀 수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시험하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다. 할인은 종이에 적힌 무작위의 문자 배열을 보았다. 그녀가 재미로 풀던 퍼즐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진짜였고 위험한 냄새가 났다. 이게 뭔데요? 질문은 나중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내 진짜 도전을 만난 승부사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이와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무식하게 달려드는 대신 암호의 패턴과 성격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해독 이론을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음악가 같았다. 이겸은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기술적인 원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눈앞에서 진짜 천재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팀이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던 그 암호를 그녀는 불과 1시간 만에 풀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가 마지막 키를 누르자 노트북 화면에 의미를 가진 문장이 나타났다. 그것은 불법적인 물류 이동을 위한 화물 컨테이너 번호와 운송 경로, 그리고 날짜가 적힌 목록이었다. 그가 그토록 절실하게 원했던 돌파구였다. 할인은 집중으로 인해 살짝 상기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해냈다는 자부심이 어리고 있었다. 이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해독된 정보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전술적 가능성에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할인을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짜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순수한 경외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보호해야 할 자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기였다. 적은 물론 그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 병기,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겸은 해독된 종이를 쥔 채 서재로 돌아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그녀를 돌아보았다. 잘했다. 오할인,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건넨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그 간단한 한마디가 할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인정보다도 큰 의미로 다가왔다. 희생자가 아닌 그녀의 가치를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죄수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이 위험한 임무의 일부가 되었다. 잊혔던 암호가 풀리면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아낸 것이다. 오하리는 더 이상 권위겸의 서재에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리에는 고성능 컴퓨터와 암호 해독 장비들이 놓였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나란히 앉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웠다. 이겸이 거대한 전쟁의 판을 읽으면 하리는 적의 가장 은밀한 암호를 풀어내 길을 열었다. 때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때로는 작은 성공 뒤에 조용한 동지애가 그들의 공간을 채웠다. 이겸은 그녀를 위해 커피를 내렸고 그녀는 그가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챙겼다. 섀도는 언제나 두 사람의 발치 중간에 엎드려 그들의 불안정한 평화를 지켰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리는 그의 악마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을 보기 시작했다. 훈련 중 생긴 상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어 보이는,
그의 손과 관자놀이의 낡은 흉터들, 그리고 가끔 그가 책상 서랍 속 낡은 사진 한 장을 보며 짓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 그것은 그와 그의 옛 팀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의 냉혹함이 천성이 아닌 끔찍한 상처를 가리기 위한 갑오심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감정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넘어 깊고 아픈 공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리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데이터 뭉치를 해독해냈다. 그것은 5년 전, 이겸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시점의 낡은 통신 기록이었다. 그 안에는 하나의 좌표와 코드네임이 적혀 있었다. 정보원 아이리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권익겸은 마치 총을 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난 5년간 그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트라우마가 포효하며 터져 나왔다. 5년 전 그날의 기억, 조금 더 젊고 지금보다는 덜 냉소적이었던 권익겸 대위. 그는 그의 형제들이었던 팀원들과 함께 해외의 한 작전 기지에서 중요한 임무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 아이리스라는 코드네임의 용감한 현지 여성을 깊이 신뢰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미묘한 동료애와 애정이 있었다. 그녀는 목표물의 위치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팀은 그 정보를 믿고 작전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정보는 거짓이었다. 이겸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스승 같던 팀장과 형제 같던 팀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고 홀로 살아남았다. 구출된 후 그가 들은 마지막 소식은 아이리스가 적과 내통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다. 믿음은 최악의 배신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그를 지금의 악마로 만들었다. 현재 이겸은 끔찍한 기억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자가 우릴 팔아넘겼어. 내 팀 전체가 그 여자 때문에 죽었다. 하리는 아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은 암호 해독가로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해독된 통신 기록을 살펴보았다. 아이리스가 제공한 좌표는 분명 함정이 맞았다. 하지만 메인 메시지가 아닌 다른 곳에 마치 전송 오류처럼 보이는 의미 없는 데이터 배열이 붙어 있었다. 잠깐만요. 이건 그녀의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메시지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메시지,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겸은 여전히 분노와 슬픔에 잠겨 그녀를 믿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숨겨진 메시지를 풀어냈다. 그것은 짧고도 절박한 문장이었다. 함정, 양 회장, 오지마.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진짜 목표물이 있는 두 번째 좌표가 적혀 있었다. 진실이 두 사람을 덮쳤다. 아이리스는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작전의 배후에 있던 양 회장에게 협박을 당해 거짓 정보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팀 분석가들이 발견해 주길 바라며 목숨을 걸고 암호 속에 진짜 경고를 숨겨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놓쳤다. 권익겸은 해독된 경고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세계가, 그가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5년간 증오하며 살아왔던 여자는 사실 그를 구하기 위해 죽어간 것이었다. 그의 영혼에 새겨진 배신의 흉터는 그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 이겸은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악마 가면은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는 날 것 그대로의 처참한 상처가 드러나 있었다. 그의 정체성을 지탱하던 거대한 배신이 어쩌면 모두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 발견은 과거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익겸 자신을 바꾸고 있었다. 그의 진짜 치유가 시작될 문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연 것은 바로 오하린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이제 지독하게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아이리스의 진실을 마주한 후 권익겸과 오하린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이리스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를 바로 쓰려는 한 명의 군인이었다. 하린은 그의 곁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다. 마침내 그녀는 양 회장의 암호화된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마스터 키를 풀어냈다. 수많은 데이터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정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승리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일 밤 10시 인천항 제7부두 러시아 마피아와의 무기 밀거래예요. 권익겸은 즉시 상부에 이 결정적인 정보를 보고하고 기습 작전을 승인받았다. 그의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그는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기지로 향했다. 떠나기 전 그는 안개서 자신을 기다리는 하린의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와 애틋함이 흘렀다. 조심해요. 하린의 말에 그는 잠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기다려. 내가 모든 걸 끝내고 돌아올 테니. 그것은 약속이었다. 섀도는 위험을 감지했는지 주인의 다리에 코를 비비며 불안하게 낑낑거렸다. 그날 밤 인천항 제7부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거대한 컨테이너들 사이로 권익겸의 최정예 부대원들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그들은 양 회장과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들이 무기를 거래하는 현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진입, 이겸의 신호와 함께 정적을 깨고 총성이 울려 퍼졌다. 기습은 성공적이었다. 이겸은 맹수처럼 현장을 누비며 적들을 제압했다. 궁지에 몰린 양 회장은 비열하게 인지를 잡고 발악했지만 이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마침내 이겸은 양 회장과 직접 마주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양 회장은 마지막 상처를 입히기 위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를 조롱했다. 네가 이렇게 날뛰는 게 5년 전의 그 계집애 아이리스 때문이냐? 그 멍청한 년이 끝까지 널 살리겠다고 발버둥치는 바람에 내가 아주 편하게 네 팀을 정리했지. 하하하. 양 회장의 자백은 아이리스의 진실을 확인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바로 그때 양 회장의 소지품을 수색하던 부대원 한 명이 그의 가방 속 비밀 공간에서 손상된 소형 데이터 칩 하나를 발견했다. 작전이 끝나고 부대 지휘 통제실 분석팀이 데이터 칩을 복원해냈다. 그 안에는 아이리스가 남긴 영상 일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양 회장에게 가족을 인질로 잡혀 협박당하는 과정, 그리고 이겸에게 몰래 경고 메시지를 숨겨놓는 계획을 모두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이겸 씨, 미안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부디 살아남아요. 당신은 살아서 이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해요. 잊지 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영상이 끝나자 지휘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이리스의 배신은 사실 가장 숭고한 희생이었다. 권익겸의 뺨 위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지독한 증오와 죄책감이 마침내 슬픔과 감사, 그리고 평온함으로 씻겨나가고 있었다. 그는 지휘 통제실을 나와 안가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가 도착했을 때 하리는 샤에도와 함께 밤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내면을 휩쓸던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멎었다는 것을 권희겸은 팔을 뻗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깊이 끌어안았다. 그의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하나로 단단하게 얽혔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양 회장 게이트는 주범과 그 하수인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막을 내렸다. 권희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5년간 자신의 영혼을 짓눌렀던 동료들의 명예를 되찾은 것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아이리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고 그녀와 옛 팀원들을 위한 추모 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과거는 마침내 올바른 자리를 찾았다. 오하린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았다. 그녀의 천재성을 눈여겨본 한 재단 권희겸이 뒤에서 조용히 손을 쓴 의 전액 장학생이 되어 오롯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의 아침, 안가가 아닌 햇살이 잘 드는 평범하고 아늑한 아파트에서 하리는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치고 불안한 기색은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하고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권희겸이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다. 군복이나 딱딱한 정장이 아닌 편안한 일상복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악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아침 먹어. 지각하겠다. 그가 차려준 따뜻한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오늘 하루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때는 목숨을 건 작전과 암호 해독이 대화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평범한 연인들의 소소한 일상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가 학교까지 그녀를 차로 데려다 주었다. 그 지극히 평범한 행위가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사치였다. 졸업하면 뭐 할 건가 글쎄요. 아마 평범한 회사원이 되지 않을까요? 주말에만 재미로 아무나 풀고요. 할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국가정보원에서 그녀에게 특별 채용 제안이 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어요. 당신의 평범한 여자친구로 그녀의 말에 이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섀도와 함께 넓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한때는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궁연 섀도는 이제는 원반을 물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영락없는 반려견의 모습이었다. 녀석은 원반을 물고 와 이겸과 할인의 손에 차례로 코를 비볐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맥에 키스했던 소녀, 배신감의 지옥에 갇혀있던 악마는 그 키스로 인해 구원받았다. 그는 그녀를 지켰고 그녀는 그의 영혼을 치유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구원한 셈이었다. 이겸이 할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맙다. 오할인, 내 세상에 나타나줘서.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요. 길고 어두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